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모의고사의 두 번째 과목인 정비일반 과목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익숙한 문제가 나왔죠. 상대 습도가 인체에 유해한 그 수치, 바로 2번이라 그랬죠. 항공 인적 요소 자료에도 지금 보기 해설과 같이 나와 있고 이 수치에 대해서는 꼭 잘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턴버클 사용 목적으로 맞는 것. 이 문제 유형도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턴버클은 바로 4번처럼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 그랬죠. 턴버클은 사진과 같이 케이블 사이에 장착되어 있고 이 턴버클 가운데 부분인 배럴 부분을 돌리면 케이블 장력이 조절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의 종류가 아닌 것. 이 문제 유형도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정답은 1번이 아니죠. 마이크로미터는 4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지금 내경을 측정할 때 쓰이는 인사이드 마이크로미터, 그 외에도 외경을 측정할 때 쓰이는 아웃사이드, 그리고 깊이를 측정할 때 쓰이는 뎁스 마이크로미터, 마지막으로 나사산, 이 나사산을 측정할 때 쓰이는 스레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강제로 분류번호의 SA1025에서 25가 의미하는 것.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정답은 2번이죠. SAE는 미국 자동차 기술자 협회, 즉 SAE, Society Automotive Engineer의 줄임말인 철강제로의 표준 규격으로서 4자리로 숫자를 표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뒷자리, 이 2자릿수의 의미가 탄소 함유량 평균값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금속 부식 중 강한 인장 응력과 부식 조건이 합금에 작용하여 내부에 복합적으로 변형되는 부식의 종류. 지금 여기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 인장 응력과 부식 조건이 서로 만나게 되면 발생되는 부식은 바로 응력 부식이죠. 간단하죠? 응력 부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 판의 보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 판 보관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3번처럼 이렇게 많이 수평으로 보관할 때 많이 쌓아둬서 보관을 하면 안 돼요.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높이는 일반적으로 18인치 이내로 제한한다는 거. 이 내용도 좀 잘 알아두세요. 무게중심 전방 1개의 앞쪽에 2개의 좌석과 수화물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무게중심은 비행 중에 연료 소모나 화물 이동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방 1개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으로는 최소한의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범위로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도 한 번씩 중량과 평형 작업이라 해서 웨이트 앤 밸런스 작업을 수행해 주는데 이때 가장 전방 혹은 가장 후방 쪽을 무겁게 탑재를 해서 무게중심의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이에 따라서 중심 변화가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밸러스트와 같은 그런 평형추나 평형을 맞추기 위한 물건들을 사용을 하죠. 해당되는 답안은 현재 2번이죠. 170파운드 중량의 2사람은 좌석에 앉히고 최대 허용 수화물을 탑재 후 무게중심 전방 1개 뒤쪽에 좌석 또는 수화물실은 비워둔다. 따라서 웨이트 앤 밸런스 양극단 상태의 점검은 해설과 같이 가능한 한 기수 방향으로 무겁게 또는 그 반대로 미익 방향으로 무겁게 탑재하라고 나와 있죠. 그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허용 1개 이내인지 계산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고 실제로 일정 주기에 따라서 웨이트 앤 밸런스는 보통 여객기 같은 경우에 매년 3년에 한 번씩은 수행을 하고 혹은 중량에 영향이 갈 정도의 오버홀 작업을 수행했다든지 아니면 가망당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가 해당이 되겠죠. 그 가망당국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웨이트 앤 밸런스를 수행을 하죠. 그에 따라서 무게중심 전방 1개 앞쪽에 2개의 좌석과 수화물실이 있다면 그 좌석에 170파운드 중량의 2사람을 앉히고 최대 허용 수화물을 탑재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일반에서 상당히 상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비압축성의 유체가 좁은 단면의 도관을 지나갈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비압축성의 유체는 아음속 상태에서의 공기 흐름을 말하는데 그 아음속 상태에서의 공기 흐름이 수축형의 단면을 지났을 경우에 어떻게 공기 상태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그림을 보시면은 아음속 상태에서의 공기 흐름이 이러한 형상의 도관을 지났을 때, 이 덕트를 지났을 때 수축형의 단면이 점점 좁아지는 이 수축형 단면을 지났을 경우에는 공기 흐름의 속도는 증가하고 반대로 압력은 감소하고
그 이유가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반대로 확산형 통로를 지났을 경우에는 속도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하는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죠. 따라서 암속 상태에서 공기 흐름이 해당 단면을 지났을 때 속도와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초음속 상태에서는 공기의 압축성을 고려해서 성질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이에 따라서 초음속 흐름의 공기 흐름은 수축형의 덕트를 지났을 경우에는 속도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는 암속과는 반대이죠. 이 관계와 차이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트기류가 존재하고 대기가 안정되며 구름이 없고 기온이 낮아 항공기 순항에 이용되는 대기권, 바로 대륙권이죠. 보통 이 대기권 구조가 가장 아래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극외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항공기는 대륙권 쪽이나 대륙권 계면 쪽을 비행한다 그랬었죠. 다음 중 항력 감소 장치. 항력 감소 장치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바로 윙렛이 해당이 되죠. 윙렛은 날개 끝에 작은 날개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양력 발생에 따른 유도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착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혀 거리가 멀죠. 필렛 같은 경우에는 동체와 날개의 장착부에 공기 흐름의 교란을 줄이고자 매끄럽게 형상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말하고, 파울러 플랩 같은 경우에는 고항력 장치이기 때문에 항력 감소 장치와는 전혀 반대되죠. 도살핀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꼬리 날개의 수직 꼬리 날개 있죠.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앞부분에 약간의 지느러미 형상 같은 그런 방식을 만들어줘요. 이에 따라서 방향 안정성에 더욱더 많은 기여를 해주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죠. 실제로 항력 감소 장치는 항공기 날개를 보시면은 윙렛이 날개 끝에 장착이 돼요. 그 윙렛은 날개 끝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날개와 장착되어 있는 날개의 차이를 봤을 때 날개에는 공기 흐름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순환해서 그 순환된 공기 흐름이 날개 끝에서 와류를 형성하게 돼요. 이 와류는 윙렛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소용돌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유도항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윙렛을 설치해서 유도항력을 줄일 수 있게 해주죠. 이 윙렛 자체는 어디서 먼저 나타났냐면 보통 맹금류와 같은 이런 새들 있죠. 이 새들도 자신의 날개에 좀 더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날개 끝을 깃털을 이렇게 약간씩 올려요. 이에 따라서 이 새들의 날개 끝에도 와류를 줄일 수 있게 스스로 윙렛 역할을 이렇게 만들죠. 이에 따라서 항공공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항공기에도 적용시키고자 윙렛을 개발했고, 실제로 윙렛이 적용되니까 항공기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됐죠. 항속거리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율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죠. 따라서 윙렛에 대해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케이블을 윤활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 바로 1번이죠. 케이블을 윤활유를 이제 충분히 바른 뒤에 헝겊으로 어느 정도 닦아서 유막이 남는 정도로 해야겠죠. 이에 따라서 케이블 윤활을 해서 부식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겠죠. 비행기의 양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비행속도죠. 양력 공식에 따라서 비행속도의 제곱에 따르기 때문에 비행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양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항공기 재킹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항공기 재킹 작업은 항공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말하죠. 해당되는 답안을 하나씩 지금 보시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실시한다. 맞는 말이죠.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재킹을 실시할 경우에는 항공기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착륙장치를 접어 올리고 실시한다. 틀렸죠. 착륙장치를 내린 상태에서 다운락 핀이라고 해서 착륙장치가 접히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고정 핀이 있어요. 그 핀을 꽂은 상태로 착륙장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죠. 착륙장치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고정 안전핀을 제거한다. 틀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락 핀을 장착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항공기 동체 구조 부재 하단의 가장 두꺼운 곳에 잭을 설치한다. 이 잭은 그냥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동체에 보시면 정해져 있어요. 잭 포인트가. 그 잭 포인트에 맞게 잭을 정확하게 맞춰서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하죠. 따라서 1번이 옳은 답이죠. 재킹 작업 안전 및 유의사항은 지금 이 해설 박스와 같이 나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매우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은 보잉 737 기종을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 737 항공기를 보시면은 잭포인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주로 잭포인트는 메인 잭포인트 3개와 보조 잭포인트 3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오른쪽 사진처럼 실제 그 잭포인트에 정확하게 맞춰서 항공기를 들어올리고 있죠. 들어올린 상태에서 랜딩 기어를 접고 펼침에 따라서 작동 테스트도 해볼 수도 있고, 또한 항공기를 비행 상태로 만들어서 그 비행 상태에 따라서 개통이나 시스템들이 정확하게 잘 작동되는지 그러한 점검들을 수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잭킹에 대한 내용과 주의사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사용하는 볼트로서 볼트 머리에 있는 고리에 턴버클과 케이블 샤클과 같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문제의 질문에 해당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외부에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쓰이는 볼트, 그리고 볼트 머리에 고리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에 따라서 이런 장치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는 볼트를 말하는데 바로 I볼트가 해당이 되죠. I볼트는 지금 왼쪽 사진과 같이 이러한 형상을 띠고 있고, 이 볼트는 구조물에 너트와 함께 장착됨에 따라 케이블의 샤클 부분이, 현재 이 고리를 띠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케이블 샤클이고, 케이블 샤클이 장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죠. 그리고 케이블 사이에 턴버클이 들어가 있는데 그 턴버클 양 사이드에 이 고리 부분이 바로 클레비스예요. 클레비스. 따라서 케이블 샤클과 클레비스가 장착될 수 있게 그 공간을 마련해주죠. 이에 따라서 외부에서 인장하중이 작용하는 곳에 쓰이고, 머리에 있는 고리가 턴버클의 클레비스 그리고 케이블 샤클과 같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와있죠. 아이볼트도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꼭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기체 구조 부위의 복합 소재 부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재. 복합 소재 중에서도 복합 소재는 기본 정의가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배합시켜서 기존의 성질보다 뛰어난 성질을 만드는 신소재라 말씀드렸죠. 이 기본적인 정의는 시험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구성 요소로는 강화제와 모재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화제는 파이버 리인폴스드라 해서 섬유들을 말하죠. 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보론섬유, 아라미드 섬유, 이러한 섬유들이 강화제를 말하고, 그 강화제와 합금이 잘 부착돼서 적층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재죠. 모재, 액체 형태를 띠는 모재. 복합 소재 또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FRP, FRM, FRC, FRR. 이 중에서도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FRP가 많이 쓰이죠. FR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버 리인폴스드, 바로 강화제 섬유들을 말하는 것이고, P가 바로 플라스틱인데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본드처럼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재죠. 모재. 그 본드도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공기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열 경화성 수지죠. 왜냐하면 한번 열 성형 이후에 경화되고 나면 재가열을 하여도 물리적 특성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공기에 가장 이상적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그 수지는 바로 에폭시 수지죠. 실제로 항공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 특성들이 있죠. 우수한 접착성, 용이한 가공성, 높은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이 또 우수하고, 그 외에도 강도와 강성도 크고 낮은 휘발성을 보유해서 재료의 접착제로 쓰이기 아주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단점보다는 오히려 장점이 더 항공기에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에폭시 수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 차세대 항공기들은 대부분이 동체와 날개가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복합 소재 중에서도 탄소를 많이 쓰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CFRP, 이러한 재료를 CFRP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기에서는 FRP가 많이 쓰인다 그랬고, 그 FR이 바로 강화제, 섬유죠. 섬유. 그 섬유들 중에서도 탄소 섬유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카본 파이버 리인폴스드, 그리고 모재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이 바로 에폭시 수지를 많이 쓰인다 그랬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알루미늄과 강화제 섬유들,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적층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재라 말씀드렸죠. 이 모재가 바로 에폭시인 거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내부나 공기 저항을 받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리벳, 바로 유니버설 머리 리벳이죠.
보통 항공기에는 솔리드 생크 리벳 중에서도 항공기 외피에는 접시머리 리벳, 카운터 싱크 리벳을 많이 쓰이고 항공기 내부에는 유니버설 머리 리벳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 문제 유형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항공 업무에서 일반적인 검사 기법 및 실시하기 전 준비사항으로 아닌 것. 바로 3번이 틀렸죠. 세척하고 난 다음에 윤활유나 유압유의 그런 액체 누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척 전에 누설 부위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한 뒤에 원인을 분석하고 고장 탐구를 실시해야 되겠죠. 단면도는 물체의 한 부분을 절단하고 그 절단면 모양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도면이다. 절단 부품이나 부분은 단면선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다음 중 단면의 종류가 아닌 것. 바로 1번이 틀렸죠. 조립 단면이 아니죠. 단면도는 보통 전단면, 이렇게 내부를 완전히 잘라서 봤을 때 내부 구조를 다 보여주는 전단면이 있고, 그리고 반만 잘라서 내부를 보여주는 반단면, 나머지는 회전단면이라 해서 이렇게 일종의 원형을 띠는 그런 구조물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사이를 잘랐을 때 I자 형태를 띠고 있는 단면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고리 형태도 이 부분을 잘라서 봤을 때 이 부분의 단면, 그리고 이 부분의 단면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분리 단면. 그래서 단면도는 크게 네 가지: 전단면, 반단면, 회전단면, 분리 단면. 이 내용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중량 측정의 신중한 준비는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한다. 다음 중 측정 장비의 종류가 아닌 것. 3번이 틀렸죠. 측정을 하는데 바람이 불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중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중량 측정에 오차가 발생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중량 측정을 위한 이 장비들,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푸시풀 로드 길이 조정 시 엔드 피팅이 풀리지 않게 해주는 것, 바로 체크너트죠. 이 문제 유형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체크너트 실물은 되게 평범하게 생겼죠. 이런 너트가 실제로 항공기 중에서도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런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지금 이 로드엔드가 이 부분을 말하죠. 로드엔드 바로 아랫부분에 너트, 체크너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너트를 조이고 풀고에 따라서 이 행정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는 풀림도 방지할 수도 있고. 따라서 체크너트와 잽너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평형 비행 제어, 트림 컨트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문제 지문이 상당히 길죠. 지금 평형 비행 제어 장치라 해서 탭에 대한 장치들인데 틀린 답안은 현재 4번이 틀렸죠. 보통 지금 지문이 2차 조종면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차 조종면을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장치예요, 탭은. 그에 따라서 보조 조종 장치라 불리죠. 탭은 그림과 같이 트림 탭, 서버 탭, 밸런스 탭, 스프링 탭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트림 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접 조종사가 필요에 따라서 그 탭을 조작하거나 설정을 해서 항공기에 발생되는 힌지 모멘트를 감소시켜서 조종사의 그 워크로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조종 장치죠. 따라서 이 조종면과 탭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탭이 위로 올라가면 조종면은 아래로 내려가듯이 반대로 움직이고, 이에 따라서 항공기 그 조종면에 작용되는 공기력에 따라 힌지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밸런스 탭과 서버 탭은 둘의 차이가 어떤 방식이냐면, 밸런스 탭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조종면을 직접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작동했을 때 조종면이 움직이면 그 조종면과 연동되어 있는 탭이 같이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서버 탭 같은 경우에는 조종관을 조작함에 따라 탭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조종면을 움직이게 하죠. 따라서 둘의 차이는 조종면을 움직임에 따라서 탭을 움직이는지, 반대로 탭을 조작함에 따라서 조종면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스프링 탭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혼 있죠.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스프링으로 탭과 연결시켜서 그 스프링의 장력의 힘으로 탭을 조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죠. 이에 따라서 탭의 작용이 더욱더 배로 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는 그런 장치들 구성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탭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탭에 관련된 내용 문제가 상당히 문제의 난이도 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아음석 흐름에서 에어포일의 공기 역학적 중심인 MAC,
대략 코드의 몇 퍼센트 지점에 위치하는가. MAC는 날개의 앞전과 뒷전의 그 길이 중에서도 평균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 MAC를 통해서 항공기 무게중심도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25%쯤에 위치를 하죠. 보통 항공기 설계상 날개꼴의 시위를 나타내는 기술 용어이고 앞전부터 뒷전까지 평균 길이를 나타내는, 그리고 보통 주 날개의 중심 위치 시위의 25% 지점에 위치한다는 거. 이 내용도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C의 메인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것, C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C 같은 경우에는 밀폐의 특성을 부여해주는 밀폐제인데 그 밀폐제 종류로는 와이퍼 C이 있고 다음 패킹, 고무링 같은 거죠. 그리고 가스켓, 주로 왕복기관 실린더 헤드 쪽에 많이 쓰이죠.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배럴 사이에. 따라서 이러한 실, 밀폐의 특성을 주는 이 종류 세 가지 대표적으로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 분야에서 인적 요소란, 인적 요소의 기본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바로 2번이죠. 인간의 능력과 주변 제요소와의 상호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 기본 정의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아닌 것. 스트레스 유발 원인, 인적 요소 문제이죠. 해당되는 답안은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해당이 되죠. 나머지는 다 스트레스 유발할 만하죠. 개인 업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집안일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 근무,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모의고사의 두 번째 과목인 정비일반 과목의 리뷰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발동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